주식 투자가 재밌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줌마들끼리 모 사례. 그냥 뭐가 몇만 원까지 간대. 쉽죠? 네. 이렇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 주식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K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TV 알고 좋댔다.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근데 사실 이 심리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투자를 하려면 이 시장도 알아야 되고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을 할 때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보면 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투자 공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뭐든지 그렇잖아요. 사람은 재미가 있는 거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렇죠. 숨어서 게임하고 쉬는 시간에 막 공차로 나가고 몰래 오락실 갔다가 막 이렇게 걸리고. 근데 재미가 없는 건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주식 투자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가 재밌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돈이 벌리면 돼요.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누구나 쉽게 뛰어들고 재미를 붙이죠. 근데 하락장일 때는 내가 이 짓을 왜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평소에 숨 쉬듯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서 신문 보듯이 일어나서 뉴스 보듯이 하나하나 펼쳐보고, 저는 투자가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IT 산업이 지금 이래? 반도체 업황이 이래? 차세대 반도체가 이런 게 나왔어? AI가 이런 기능이 있어? 그럼 반도체가 이런 게 더 쓰여? 이런 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즐거운 거죠. 재미있는 거죠. 근데 막 어디 막 밀려갖고 이거 책 다 봐야 되는데 막 그쵸. 숙제해 가야 되는데 이 빡빡이 써야 되는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반도체 이론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이러면 재미 어려워요.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돈이 벌리면 재미있는데 우선은 그 과정을 즐기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굉장히 뭔가 목적지향적이고 네. 성격도 급하고 빨리 결론으로 가야 되겠고 막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반성을 하면서 많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당장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 네. 이게 나의 지식으로 쌓이는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 투자 판단을 할 때 이걸 내가 왜 사야 하고, 내가 지금 이걸 그래서 얼마만큼 어떻게 살 계획이고, 이게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약간 본인 스스로가 되게 대견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누가 이거 사라고 했으니까, 방송에서 나왔으니까, 어떤 전문가가 얘기했으니까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하나증권 리포트를 받고 그래서 공부를 했고 신문에서 많이 보고 있고 업황의 턴도 일어나고 있고 가격 추이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거야 라고 내가 실적을 추정을 하면서 매수를 해요. 그러면 결과가 맞으면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가 틀리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그 과정이라는 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그때는 틀리더라도 이 과정을 바탕으로 또 다음번 투자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반복되면 그 사람의 사고의 틀, 생각하는 근육이 되게 단단해지는 거죠. 저는 그거를 좀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별로 휘둘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토론을 하게 되죠.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막 뭐 얘기를 해요. 아니면 네. 어떤 친구가 어떤 주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고 네 생각은 그러니? 내 판단은 이래.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이 있던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되게 건강한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2021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가끔 이제 카페나 식당 가면 네. 아주머니들도 주식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좀 덜해요. 주식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아줌마들끼리 모 사례, 그냥 뭐가 몇만 원까지 간대. 이거 그러니까 과정이 없어요. 왜 조태가 없고 Y가 없습니다. 저희가 Y스트릿이라고 저희 회사 이름을 지은 게 그래서 Y거든요. 그래서 왜가 Y스트릿으로. 질문이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냥 결론인 거예요. 이거 지금 2만 원인데 5만 원 간대. 5만 원일 때 팔아. 이렇게요? 목표가는 5만 원이야. 이거 올라간대가 아니에요.
그럼 이 과정이 계단인지 징검다리인지 무슨 출렁다리인지가 몰라요. 안 보여요. 그 결론까지만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번 내가 엘리베이터인 줄 알았는데 계단인 줄 알았는데 출렁다리였어. 한번 출렁이면 이 사람 여기서 다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밑에 빠질 때 난 이거 계단식으로 봤는데 이때 그럼 나는 더 사야지라는 스스로의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 과정을 다져나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이 숨 쉬듯이 이 공부를 네네네.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공부하실 때 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실적이라든지. 기업 분석의 출발이 그 세 가지를 보는 거잖아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네. 얼마나 안정적이냐, 이 회사의 자산 가치,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것도 보고, 수익성. 이 회사가 1억 원어치 팔아갖고 200원 남기는 회사인지, 1억 원어치 팔아갖고 마이너스 뭐 적자를 보는 회사인지, 1억 원어치 팔면 3천만 원을 남기는 회사인지 당연히 수익성을 봐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사실 요건 이제 깔고 가는 거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성장성이죠. 결국 성장주 아마 가장 좋아들 하실 텐데, 주가는 이제 뭐 배당 투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시세 차익은 어디서 나느냐? 주가가 올라야죠. 주가는 뭘로 오르느냐? 성장할 것 같으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다음 달이 낫고 다음 달보다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의 기울기는 이 회사 실적 성장세 함수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은 그런 성장 기업을 찾아야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성장세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가파르게 올랐던 주가도 부러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성장주 투자, 즉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하신다면 당연히 성장성, 그것도 전월 대비,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그리고 내년 내후년을 같이 보셔야 하는 게 당연히 첫 걸음이겠죠. 그럼 그 기업 분석을 하실 때 네.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대표님 영상을 보니까 이 네. 십자가를 네네네네. 그려봐라라고도 하시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십자가는 뭐 종교적인 거 아니고요. 네. 그거예요. 그 기업 분석할 때 시작이죠, 시작. 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잘 나가나 못 나가나를 볼 때 십자가를 그어보라고 하는데, 자 가운데에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고객사 혹은 고객을 보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누가 되겠습니까? 반도체를 사가는 빅테크 기업들, 서버 투자하는 기업들, 혹은 PC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들이 되겠죠. 그러면 아니면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을 사가는 고객들. 그러면 당연히 민간 소비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윗단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협력사들이 있죠. 삼성전자에다가 물건을 보내주는, 예를 들어서 뭐 중간재가 됐든 기초 원자재가 됐든 얘네들이 점점 바빠집니다. 막 야 삼성전자에서 막 물건 빨리빨리 갖고 오래, 막 지금 납기 땡겨 달래 하면 얘네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보라는 거고, 이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좌우로 가 있는 거는 경쟁사 상황, 경쟁 스마트폰, 경쟁 반도체, 혹은 경쟁 파운드리. 이게 만약에 중소기업이다 해도 중소기업도 당연히 고객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협력사가 있을 거고, 중소기업들도 경쟁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예전에 뭐 한창 잘 나가는 이런 카메라 모듈 업체들도 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를 본다면 현다송 아나운서, 양 옆부터 얘기하면 안 될까요? 네, 양옆에 뭐 경쟁사, 네. 네네, 아는 기업 있구나. 여기까지. 자, 당연히 스마트폰 자체가 잘 팔려야겠죠. 아무리 이 회사가 카메라 모듈을 잘 만들어, 근데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막 작살나고 있어. 사람들이 폰을 안 바꿔. 막 코로나 때 다 사가지고 안 사. 이제 예전에 1, 2년마다 바꿨는데 이제는 3, 4년, 5년마다 바꿔요. 그러면 당연히 성장성이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협력사가 있다 밑에서,
그러면 카메라 모듈 중에서도 렌즈 하는 회사, 액추에이터 하는 회사, 액추에 안에서도 볼 만드는 회사, 스프링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만에 있는 경쟁사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카메라 모듈 하는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들의 상황은 어떤지 외신도 보고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도 대만에 있는 업체라든지 중국 업체라든지 경쟁사 동향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이 카메라 모듈 업체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이 되는 거죠. 쉽죠? 네. 이렇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 주식이. 그러니까 고객사, 협력사, 경쟁사 이렇게 네. 봐라. 예. 그게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네.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려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막 워렌 버핏 영상을 봐도 그렇고 책을 굉장히 많이 보고 참고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한국 시장에선 좀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 미국 투자 대가들의 책이 한국 시장에선 좀 통하지 않는 건가요? 우선은 그렇다고 해서 책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지금도 90세가 넘으셔서 하루에 500페이지씩 보신대요. 그 모든 일과라 하나중공 리포트가 됐든 신문 기사가 됐든 무슨 뭐 평가 보고서가 됐든 그 기업의 사업 보고서가 됐든 공시가 됐든 끝없이 읽어라. 책이어도 좋고요. 일단은 많이 읽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일단 흡수를 다 하는 건가요? 그럼요. 일단은 흡수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서는 한국 현실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한국 시장에 와서 K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 있었을까? 조금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도 작아요. 미국은 내수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죠. 3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고 언어도 일단 영어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1등하는 기업은 전 세계 1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등 한다고 해서 뭐 글로벌 1등이 되나요? 그것도 어렵고 시장 자체가 좁기도 하고 특히 이게 이제 시장의 특성이기는 한데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투명합니다. 공시, IR, 투자자와의 어떤 소통도 굉장히 투명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투자자들과 미팅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 자료 PDF 같은 걸로 다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MP3 파일까지 홈페이지에다 올립니다. 우리가 컨퍼런스 콜 때 이렇게 설명을 했고 어떤 참여자가 어떤 애널리스트가 어떤 펀드 매니저가 이런 질문을 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들으세요. 서부에 살건 동부 끝에 살건 남부에 살건 공평하게 들으세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 회사 투자하시죠? 공평하게 들으세요라고 다 공시를 하죠. 그게 공정공시거든요. 근데 K 주식은 어떤가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런 파일 안 올라오죠? 그러니까 PDF 파일까지는 올라오는데 음성 파일 이런 거 음성 파일은 절대 안 올리고요. 예를 들어서 IR을 한다라고 해도 그냥 공시를 해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느 증권사 주관으로 기업 설명회를 갔습니다라고 공시는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상장사들은 거기까지가 공정공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최 JP 모건, 골드만삭스, 그냥 서울, 싱가포르, 홍콩 이래요. 장난해? 우리가 홍콩 가? 싱가포르 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기에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URL도 안 알려줘요. 들어오지 마. 왜 우리 증권사가 주관하는 건데 당신 이걸 왜 들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다니고 열심히 회사를 쫓아다니고 탐방을 가면서 혹은 컨퍼런스를 끝났을 때 오디오가 닫힌 다음에 그래서 가이던스가 얼마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익률 얼마 나와요? 그래서 그 온 사람에게만 그걸 넌지시 알려주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투자하고 거기까지 가지 않은 사람은 공정공시 사항인데도 알 수가 없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좀 바꿔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캠페인을 벌여서라도 열심히 좀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셀온이라고 많이 합니다. 셀온 더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거는 뭐 미국에도 있는 증시 격언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그냥 어느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해야지. 사실 공시로 나왔다라는 건 말 그대로 짜잔이에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같은 기업도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천조 하는 회사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10몇 % 급등을 해버려요. 그게 가능한 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적 잘 나왔어. 나 다 알던 거야. 세론. 그럼 뉴스가 나온 다음에 팔면 이미 한 또 10발자국 늦죠. 늦은 거네요. 한참 늦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컨센서스로는 영업이익 100억을 써놓고 있는데 누구는 90억, 누구는 100억, 누구는 110억 해서 평균이 100억이야. 근데 이 실적이 105억이 나왔어요. 그럼 뭐요? 5%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네. 근데 막 후두두둑 주가 빠져. 왜요? 그게 아니라 야, 지지난주에 회사에서 120억이라고 가이던스 줬었어. 야, 근데 그거 미스한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반영, 킹반영, K세론, K주식을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씁쓸한 현실인 거죠. 이거 좀 같이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선은 캠페인을 좀 계속해서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기업에게만 IR을 많이 하라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회사들은 저도 취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재정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과장이 예를 들어서 재무도 담당을 해야 되고 뭐 회계 업무도 봐야 되는데 야, 네가 그래도 뭐 숫자 잘 아니까 IR 담당 너도 네가 맡아. 막 전화가 울려대요. 어떻게 막 월말 이거 막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화기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가 안 되죠. 그럼 막 주주를 막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의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의 현실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컨퍼런스 콜을 하면 어디 주관으로 하든 간에 싱가포르에서 하건 홍콩에서 하건 URL을 공유하라. 지금 뭐 유튜브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동시 접속자 제한 없이 다 접속해서 라이브로 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상장사의 모든 IR은 다 라이브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MP3 파일로 음성 파일로 남겨놔야 되고 이게 사실 되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IPO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공개 기업이 되는 거죠. 공개 기업. 그 회사의 재무제표부터 사업의 내용까지 모든 걸 공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개 기업의 공개 활동,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베스터 릴레이션십, IR 활동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투자자가 공평하게 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저 너무 당연한. 너무 네. 당연한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가 나중에 또 캠페인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 또 관심 가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하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뭐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그냥 아마 저놈이 아직도 지가 기자인 줄 알고 기사 쓰듯이 캠페인 하듯이 하는 말 정도만 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자아를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투자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자로서 보세요. 야, 이거 공정공시사항이잖아. 그리고 지금 뭐 K세론 나오면 안 되니까 난 한번 기다려 보겠어. 그래,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막 K세론 또 막 이렇게 막 얻어맞고 막 이러고 있어. 막 계속 박살나고 있어.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에요. 투자자는 철저하게 약삭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악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제도가 그래? 이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 이 제도가 기울어져 있어? 이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같이 탐방 다니고 나도 같이 컨퍼런스 콜 듣고 그 정보 가져온 사람한테 공유해줘 라고 해서 듣고 더 빠르게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12월이면 항상 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주주 형님들이 너는 12월에 파니 난 11월에 팔게.
너는 11월에 파니? 난 10월에 팔게. 이러면서 지금 막 시장이 맨날 왜곡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 같은 힘없는 개미들은 어쩌라고 하지만 그게 인간으로서 당연한 선택이고 투자자로서 너무나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슈퍼게임이라면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여러분도 하죠. 그러면 그 인간의 속성을 이해를 하고 철저하게 거기에 빗대서 나도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너무 약삭 빠르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야가 이렇게 빠지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현실입니다. 네. 현실입니다. 그러면 좀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네. 투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철학 시간인가요? 네. 투자란 무엇인가? 사실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네. 투자. 주식이 뭔지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주식의 정의. 편다송 아나운서. 예. 그렇게 부르실 때마다 네. 무서워지는데요. 주식의 정의. 그 회사의 지분을 나눠서 네. 그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 네, 그러니까 지분을 정답. 나눠주는 정답. 것. 네. 90점. 나머지 10점은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식의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예요. 단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 회사에 투자금,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넣는 거고 그거를 표시하기 위한 단위로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액면가가 100원이면 100원, 5,000원이면 5,0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은 그 회사에 자본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의 표식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증권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사고 팔 수 있는 기명증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기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기업과 동행을 한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그래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나도 돈을 벌어야 하는 거고 굳이 선택을 하자면 회사도 잘 되고 나도 돈을 버는 게 베스트죠. 네. 근데 회사만 잘 되고 나는 잃어. 그게 제일 마음 아픈 거죠. 그리고 회사는 안 되더라도 나는 돈을 벌어. 이거는 뭐 차선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그래서 결국은 암만 어디 가서 뭐 똑똑하다고 하고 아는 척하고 떠들어봐야 그냥 돈 잘 버는 사람이 장땡이고요. 투자는 실전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제가 그 투자라는 그 방법을 두 가지만 나누면 시세 차익하고 배당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성장주 투자는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읽어야 되는 거고 지금 만약에 AI 관련된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은 조금은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미 좀 늦은 건가요? 늦지는 않았죠. 왜냐면 이거는 엄청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늦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AI의 대변화가 시작된 건 굉장히 오래됐고 작년 말에 챗GPT 3.0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변혁이 시작됐고 반도체 산업도 AI 반도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밸류에이션 엄청나게 극으로 갈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일예로 세상의 변화를 읽고 기술의 변화를 알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차익을 위한 성장주 투자의 시작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배당이라는 거죠. 배당. 저는 배당 투자도 굉장히 훌륭한 방식의 투자라고 보는데 기업이 성장을 못하면 잘 나눠야죠. 사실 성장 기업이 배당을 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 기업은 계속 재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그 배당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전처럼 막 20% 30% 성장은 어렵고요. 이제 잘해봐야 한 3, 4% 성장 나오는데 뭐 경제 성장률이나 그거나 그러면 우리가 버는 쪽 주주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 좋은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다만 기준금리 뭐 미국 5.5 우리나라 3.5 시대에 시가 배당률 뭐 한 3% 주면서 그걸로 생색내면 사실 그거는 이제 시장의 눈높이에 차질 않으니까 좀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배당주 투자라고 하는 건
그 회사가 벌어서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배당하느냐. 배당 성향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사는 주가 대비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시가 배당률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미국의 뭐 배당 귀족주처럼 매년 배당금을 올려주느냐. 왜냐면 이것도 성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 350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400원, 그 다음에 435,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배당 성장이 가능하느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배당이라는 거는 그 회사가 상장을 할 때 투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거는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주주들과 그 성장의 몫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IPO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성장이 다 했어. 그러면 당연히 벌어서 나눠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여기서도 속된 말로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비참한 결과가 뭐냐면 성장주는 성장이 깨졌을 때 비참한 주가가 나옵니다. 매년 30%씩 50%씩 성장할 줄 알았는데 50% 성장하던 회사가 성장률이 30%가 돼서 사실 30%면 엄청난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이미 주가는 내년에도 50%, 내후년에 70% 성장할 거라 달려가고 있는데 또 30% 성장하니? 실망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시속 150km로 달리다가 80km로 달려보세요. 엄청 느려 보여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아작이 나는 겁니다. PER 80배, 100배 혹은 40배도 그래 타당한 주가야라고 했는데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는 순간 아니 그러니까 성장이 꺾이기 시작하는 순간 앉은 자리에서 PER이 갑자기 60배, 70배, 80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비참한 주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성장이 꺾였을 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고 배당주는 배당이 꺾였을 때 비참한 주가가 나옵니다. 배당 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떤 경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리츠 주가가 아작이 나 있어요. 리츠가 보통 이제 상장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뭐 오피스를 짓고 이렇게 해서 그걸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온 임대 수익으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가 배당률 뭐 예를 들어서 리츠가 10,000원에 상장을 한다고 하면 5% 6% 정도의 배당률이 나오게끔 저희가 설계가 돼 있습니다라고 이제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금리 시절이 되네. 금리가 얘네가 기준금리 1%일 때 상장을 했는데 지금 3.5%야. 대출 금리가 막 7, 8%까지 간대. 근데 리츠도 어차피 그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얘네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비용이 커지면 주주들에게 나눠줄 몫이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 리츠 주가가 아작이 났던 거죠. 고금리 시절에. 그러면은 아직까지 실질적인 배당 컷은 나타나질 않았지만 야 쟤네 내년에 배당 컷 나타날 수 있어. 그러면서 미리 이제 주가는 아작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참한 주가가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배당 컷이 나타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배당 성장주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되게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회사가 우리의 배당 성향은 30%입니다. 30%는 나쁘지 않아요. 우리의 배당 성향은 50%입니다. 100억을 순이익을 벌면 50억 원을 주주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솔직히 배당 그 성향이 50%라는 거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평균 배당 성향이 주주 환원율이 20%대예요. 그 2배를 준다는 거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순이익 100억 원을 벌었을 때 50억 원을 배당하던 회사가 실적이 쪼그라들었네. 그러면 순이익이 60억으로 40%가 줄었어요. 그러면 주주들에게 나눠줄 건 30억밖에 없죠. 네. 배당 성향 똑같이 50%라면.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배당이 50억에서 30억으로 배당 컷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비참한 주가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뭘 봐야 되느냐. 혹여나 우리가 순이익이 실적이 줄어들더라도 배당은 줄이지 않을게요. 내가 약속합니다. 왜냐? 우리 회사는 순이익이 조금 변동이 생길지언정 쌓아놓은 자산이 많아요. 현금성 자산이 많으니까 우리가 실적 안 좋으면 은행에 있는 거 빼서 좀 드릴게. 그리고 지난해에는 배당 총액이 50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55억 원을 드릴게. 그 후에는 60억 원을 드릴게 해서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배당 성장을 보여드릴게. 그냥 안심하고 주식 갖고 계세요. 라고 한다면 너무 땡큐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회사는 사실상 없죠. 눈을 씻고 봐도 어딘가 있긴 있을 겁니다. 예. 특히 기업인들도
그냥 뭐 우리 그냥 배당 성향 몇 %, 사실 그것만 약속해줘도 소통을 잘하는 기업으로 꼽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배당 성장으로 가겠습니다까지 만약에 약속을 해준다면 그 회사는 성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주주들에게 굉장히 이제 동반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기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업이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아, 그럼요. 꿈과 같은 이야기죠.